네, 참배를 마치시고. 네, 알다시피 저도 그때 집회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세계인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 연구하려고 하는 쪽을 보면은 뭐랄까 약간 좀 환경이 좀 그렇게 좋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은 상황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좀 이 연구하는 쪽을 좀 환경이 좀 그 연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거 보면 좀 엄한 사람이 막 들어와 있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사람들 들어와 있고 진작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야, 뭐,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자료들도 뭐 조금 정비되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사 쪽에서는 역시 뭐 박정희 하게 되면 경제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대해서는 뭐 활발한 연구가 뭐 진행되어 왔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뭐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죠. 이승만 대통령을 이게 부정하고 지금 이게 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뭔가 그 참 안 좋은 게 있는 게 자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들 너무 팽배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기대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국가에 크게 기여했던 거 아니에요? 그 점은 역시 높이 평가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 그래서 사람들도 뭐, 이승만 대통령보다는 여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훨씬 높지 않나. 뭐, 이제 그렇게 봐요.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높이 그런 또 생각을 또 갖고 있기도 하지만. 야, 그런다고 해서 뭐 이승만 대통령을 내가 깎아내려가 대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것을 또 알아서 그런지 유학 보냈다고 하는 그거 설이 있거든요. 설이란 거죠. 진짜란 것 같은데. 유학이 뭔 말이에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저기 해서 뭐 유학 보내는 거 그거 있다는데 유학 갔었죠. 예 유학 보냈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미국에서 그 50년, 51년, 2년에 걸쳐 이후부터 육군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장교들을 유능한 장교들을 미국에 보내지 않나요? 근데 그것은 뭐 대통령이 보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군이 선발을 해서 보냈던 것이고 그래서 박정희 같은 경우는 50년 말 51년에 저기 가는 것 같은데 가서 한 1년 정도? 1년 6개월이나 그 정도 했는데, 그 당시 한국의 이 포병이 되게 약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 포병장교 제1기로 이게 선발이 돼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들어오죠. 왜냐면 한국은 이렇게 이 산악지형이 많다 보니까 이 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병대가 본격적으로 한국군에서 여기 설치되게 되면서 이제 그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우수한 인재들, 박정희도 그러지만 박정희의 기본적인 역량은 뭐냐면 수리 통계 이런 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이 뽑혀서 미국에 갔고 그렇게 해서 한국군에서 각 사단 단위의 그 포병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구비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예. 이승만이가 보낸다, 안 보낸다. 뭐, 두 번째 문제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랬죠. 뭐, 이제 뭐, 물론 뭐 이승만 대통령 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사실 한국군 자체를 만들어낸 것도 미군이었으니까. 예. 미군들이 비용을 내고 전부 다 그런 걸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또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뭐 이상한 이야기 할 수도 있겠는데 결코 그런 건 아니고 뭐 사실이 그렇다는 예.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승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렇게 잘 정리해서 널리 홍보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왜곡된 이미지도 많이 개선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죠. 네. 뭐 개인적으로 뭐 말씀하실 분도 있으신가요?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이승만 기념관 설립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있고 또 요즘 그 정읍 발언 문제를 가지고 우남 네트워크 등이 해가지고 뭐 정읍에서 막 기념 행사를 하고 그래요. 예. 저는 조금 그게 위화감을 느끼는 건데 어떤 것이냐면은 이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전면에 내세운 게 바로 좌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예를 들어서 정읍 발언을 가지고 문제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이 분단의 원흉으로서 이승만을 띄우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그 정읍 발언을 이제 끄집어낸 것이고 거기에 상대화해서 이제 김구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남북 협상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통일의 화신 뭐 아이콘으로 이제 김구를 띄우려고 했던 이 노직으로 이게 이제 설정이 돼서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우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승만이가 처음으로 했고 그게 바로 이제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가면서 막 이야기가 되게 과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정읍 발언이 나온 것은 46년 6월 3일이지만 가장 먼저 지금 제가 확인되는 자료에 의하면 소련 자체의 그 군정 문서가 있어요. 그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2월 초순경, 46년 2월 초순경 한민당에 인천 김성수가 먼저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2월 초면 어떤 거냐면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지금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면은 그 당시 한민당의 사람들, 즉 인천 김성수를 비롯한 보수 우익을 대표했던 사람들은 야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뭔가 협상을 한다? 그렇게 해서 뭔가 임시정부를 세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은 계속 그런 노직으로 출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한민당 같은 경우는 남북한에 걸쳐서 엄청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2월 단계에서 북한에서 임시인민위원회가 창설이 됐다는 사실을 이미 접수를 했고 그 뒤에 마찬가지 그 소련 측의 농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노직에서 이제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관련되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미 군정 쪽에서 보게 되면 조금 위험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소련과 지금 현재 미소 공동위원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진행되는 이제 와중인데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도 있겠죠. 근데 그 발언 자체가 그 이후에 한 3월 초가 되게 되면은 AP통신에 의해서 미국에서 그게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거기 남한 단독정부 수립 논의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신문에 공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미 국무성과 더불어서 이제 이 한국의 미 군정에서도 이제 야 그런 것은 없다 하면서 부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5월경 정도, 4월 정도가 되면은 그 여운형 같은 경우도 미 군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미 군정 내에 있는 사람들도 그 단독정부 수립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자료에도 나오고 있죠. 그 외에도 여러 많은 한국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남한 단독정부 관련 문제를 발언을 해요. 이게 이승만이 처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좀 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알아야 되고 뭐 그러는데 역사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그 좌파들이 깔아놓은 프레임 자체에 서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명목적으로 문제를 설정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되게 좀 달라져. 왜냐면은 단독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던 것은 미소공의가 47년도에 분쇄되면서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감시위원단의 감시에 의해서 48년도 5월 10일에 이제 남북한 총선거가 진행됐는데, 근데 그게 이승만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사람은 야, 한국 문제를 뭘 유엔으로 이관시키느냐, 우리끼리 그냥 선거하면 될 거 아니냐, 아주 과격한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게 그 한민당의 장덕수를 비롯한 사람들과 아주 갈등 요인이 되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한국 문제라고 그런 것이 우리 스스로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국제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승만은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러죠. 길 자체가 분명히 지름길이 있는데 딴 길로 가려고 하니까, 야, 그건 될 리도 없는 일이기도 했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그 해방 직후사, 건국사에 대해서 잘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뭐 계속 더 연구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김구의 남북협상 문제도 대표적이죠. 김구는 그 남북협상을 통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이 침공주의자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뭐 48년 50선거를 보이콧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그 뒤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한국 정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안두희한테 총을 맞고 죽은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하게 되면 그 김구에 대한 어떤 그런 민족 통일의 아이콘이니 어쩌지 하는 그런 이미지도 전면적인 제거가 불가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파가 깔아놓은 그 정읍 발언에 기초한 분단의 원흉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승만에 대한 이해도 문제지만, 또한 남북협상을 내세워서 김구를 그야말로 민족 통일의 아이콘으로 파악하는 것도 문제다.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노직이 설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노직이 설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그런 작업이 상결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 말씀은 대한민국 역사를 확실히 알려고 한다면 이 건국의 이 역사를, 이 연구를 또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다가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건국사는 전부 다 좌파들이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같은 인간이 나와서 그야말로 뭐 태어나서 안 되는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따구 식의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파들 쪽에서, 뭐 우파라고 하지만 학술 연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좌파들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더 이제 앞으로의 젊은 세대들은 좌냥 우녀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노직이 아니라 당시의 국제정치 현실을 고려해가면서 대한민국 건국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경로, 조건, 여러 부분들을 좀 더 저기 있는 사실대로 저기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앞으로 진짜 이 역사, 우리나라의 건국, 대한민국, 어차피 조선 건국에 대해서는 수많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진리도로. 근데 정작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들이 마음대로 막 지네 멋대로 역사로 막 해놓으니까 그게 진짜 완전히 잘 연구가 돼가지고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안다고 그러면 더더욱더 이제 이 나라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또 듭니다. 뭐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위대한 성취를 했어요. 100년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식민지를 경험한 어느 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성과를 낸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정당하게 인정하고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라고 하지만 좌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을 하지 못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참 답답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에서 사람들이 제 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웃긴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대통령 보고 각하 보고 독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유 없이 독재자라고만 독재 정권이다 뭐다 계속 이유 없이만 그렇게 발언하잖아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결국엔 걔네들 아무 말 못해요. 그럼 독재냐 어쩌냐 하는 이야기가 80년대나 나오는 내용이고 그런 것인데. 아니 근데 김정일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탄생이 못됐다. 네. 김정일도 인정했던데 보니까. 북한 김정일도 인정한. 사실 그 동아시아 사람들 특히 한국 같은 네. 경우도 그렇고 뭐 그러지만 네, 우파청국 중국도 대표님, 네, 그러지만 반갑습니다. 조금 저기 독재라고 뭐도 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어?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뭐 나라가 그야말로 뭐 각이각이 찍혀 있는 그런 이제 구조인데 좀 더 거기 뭐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몰라서 그러지 않나 뭐 그런 생각. 갑시다. 예. 뭐 이혜영이 저 양반은 지금 뭔가 역사가 조금 이상해져 있어. 지금 이종찬이가 지금 저기 뭐 강복회 회장이라며. 네. 근데 이혜영이 뭐 어떤 걸로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그 이혜영이 넷째 아들인지 모르겠어.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혜영이 이 양반에 대해서 되게 뭔가 심화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1910년에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자기들의 가산을 전부 다 팔아치워가지고 지금 만주로 가. 네. 그 식구들이 형제가 5명인가 4명인 거예요. 근데 영의정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되게 그 잘난 집안인데, 남들은 안 그러는데, 그 엄청난 재산 자체를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간다? 도대체 뭐 때문에 갔지? 난 그게 되게 이상한 거야. 그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이제 누가 이제 독립운동 하다가 그 뭐지 걸려갖고 피신을 하는 식으로 재산을 다 아니 저분이 재산을 팔아갖고 국가를 위해서 쓴 거 아니에요? 임시정부는 활동이었는지? 아니 뭐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거 가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집이 그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그 집안인데 그 재산은 가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난 거지 그게. 사대문 안에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하냔 말이야. 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람들은 되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독립운동을 위해서 갔대. 그렇죠. 근데 이혜영 말고 그렇게 한 사람 난 못 봤거든. 이거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건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만주에 가서 무슨 뭐 분관학교를 세우게 뭐 했다고 그러는데 30년대경에 들고 서게 되면 20년대 후반 정도 상해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형제들이 다 또 상해로 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 그 남아 한인연맹이라고 하는 무정부주의를 만들어내거든. 그게 가장 고참이야 위에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33년경에 상해에서 대련을 가다가 일본 검찰한테 검속이 돼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그 당시 신문상으로 나오면 뭐냐면 자기가 목 잘라 죽었대. 그게 뭐 다른 게 없는데. 근데 그 당시 이 사람이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한 63, 4세 정도가 된다고. 많이 늙었다고. 근데 왜 죽냔 말이야. 그것도 이상한 거지. 목은 줄로 해서 매다는 이해가 가는데 자기 손으로 녹으로 자기가 뭐다 메고 죽었다는 거야. 그랬죠. 매고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대련에서 상해에서 대련을 가다가 거기서 수상경찰한테 검속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취조를 받게 되는데 유치장에서 그런 게 자살로 죽었다는 거야. 그 당시 신문으로는 그래. 근데 다른 해석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떻게 수상경찰에서 알고 이혜영이를 체포했느냐? 이게 이제 그 프랑스 쪽에 있는 저기 무정부주의자들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하냐면 이혜영의 형이 있어. 예. 그 당시 형 2명이 있었는데 위로
그 둘째 형의 아들놈이 이혜영이를 저기 프랑스 저기 일본 영사관한테 찔렀다는 거야. 밀정짓을 했다는 거야. 이혜영이가 저기 배를 타고 대련을 간다. 그래서 일본 영사관에서 풀어가지고 이혜영이를 체포하게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떠느냐, 이혜영이의 저기 저기 둘째 동생의 셋째 동생의 아들놈이 자기 조카인 네. 저기 이혜영의 작은 형의 아들을 죽이는 거야. 아들은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이혜영이 밀고 했다라고 하는 그 친구가 아마 저기 이제 그 상해 한인 천령동맹의 회원이었는데 단원이야. 예. 이게 그들도 이제 주먹을 쓰고 다니는 이제 테러리스트 비슷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안창호 건 때문에 김구를 비롯한 임정들을 좀 죽이겠다고 얘들이 저기 선언문을 공포해버렸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김구의 측근이었던 안공근이가 작업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끈앞을 갖고 있는 일본 영사관에 작업을 해가지고, 야, 이혜영이를 죽인 것은 애들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한인 청년동맹 저기 남아 한인연맹이 애를 죽이게 만드는 거지. 2명을 죽였다고. 골 때리는 이게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논문으로 나오는데 책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혜영에 대한 이해하고 사실관계를 좀 더 추적해 보게 되면 되게 다른 이미지가 수도 있고 뭐. 아 그럼 내가 지금 그거 그래 남혁준은 뭐 잘 모르는 거. 아, 이혜영이 아니라 이회영이네. 이회영. 나 속주 오게 되는 저기 그 양반도 마찬가지 테러리스트. 그렇죠. 다이너마이트 사건. 그런 게 있고 여기 보게 되면 뭐 엄순봉 같은 사람도 있고. 예. 엄순봉이야 뭐 예전에 내가 방송에도 본 적이 있었지만 경북 안동 출생인가 그러는데 아주 그 사람은 농사꾼인 일당을 2배를 받아. 그렇게 일을 잘하는 거야. 체력이 든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아 한인연맹에 30년대 들어가서 여러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끝내는 잡혀가지고 조선으로 압송이 돼서 여기서 상당히 오랫동안 저기 아마 사형을 당했을 것 같아요. 30년 정도. 야인시대에서도 나혜석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이 한국인들이 예. 청년들이 이 극동 전역에서는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로 이게 유명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암살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바로 한국인들 청년들 가운데서 모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김구도 마찬가지. 뭐 장개석이가 많이 도와주거든. 예. 왜 도와줄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잖아요. 한 달에 5,000원씩을 지원해 주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 당시 5천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받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보내오는 한 200달러 정도. 그 200원밖에 안 되거든. 그런 돈 가지고 이제 그 인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33년부터도 저기 4년부터선가 자금을 장기적으로 지원을 받으니까 뭐 아주 풍족하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김구가 파워가 생기는 거야. 그런 거지. 그 전까지는 김구는 뭐 비리비리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 생각을 해보면, 왜 장개석이는 김구에게 저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하면서 그렇게 후원을 할까? 뭔가 대가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를 찾다가 최근에 이제 찾아낸 것은, 김구가 중일전쟁 발발이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어떤 짓을 하냐면은 장개석의 이 숨겨진 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장개석의 정적이었던 왕정이를 암살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왕정이가 36년경에도 이게 충격을 받는다고 세 발을 받게 되는데, 두 발은 뭐 쉽게 뺐는데 한 발이 이게 척추 사이에 박혀가지고 그게 나중에 그게 종양으로 발전해서 43년도에 그 치료받다가 죽게 된다고. 그 누가 했냐고 물어보니까 최근 기록에는 그 남아 한인연맹의 그 정하한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 작업을 했다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쉽게 정말인가. 근데 이제 연구서를 또 보니까는 야, 그게 아니고 중국인들 내부에서 그런 암살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39년경 한 3월경인가 베트남 거기 하노이로 네. 이 왕경이가 도망가요. 이제 중경을 탈출한다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싸울 거냐 합작할 거냐, 이 일본군과 싸울 거냐 합평할 거냐, 이 노선 가지고 이 장개석 국민당 정부 내부가 싸우게 되는데, 이게 왕정이는 야 우리가 지금 일본과 싸울 때가 아니고 지금 공산군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노선을 내세운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화평 반공 노선이라고 그러는데, 장개석은 반대로 일본과 한일 합작 노선이지. 그러니까 일본과 싸우고 저기 중국 공산당과는 합작을 해야 된다, 손을 잡아야 한다는 노선이 완전히 틀린 거지. 근데 이제 왕정이가 그런 이제 합평 반공 노선을 발표해 버리면서 이게 이제 이 중국 정국이 이제 요동을 치는 거지. 상당히 거기 국민당 좌파를 대표했기 때문에 이 왕정이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노이로 도망가게 되니까 장개석 정부에서 남이사를 동원해서 걔를 암살을 하게 된다고 작업해. 거기에 이제 김구가 대원들을 파견했더라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하노이에서 총격을 가했는데, 그 당시 뭐 보니까 기관총으로 한 60발, 70발을 쏘았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왕정이를 쏜 게 아니고 왕정이 비서실장을 쏘았네.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죽게 되지. 그러니까 그 뒤에도 보니까 홍콩 지역에도 애들을 파견해가지고 그 왕정이 세력들을 암살하고 폭행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그런 사실들이 이제 그 일본 문서 기록에 이제 뭐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런 거 보게 되니까 왜 김구한테 돈을 줬는지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자기 자신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저기 장개석으로부터 청부 살인을 하고 다니는 거지. 미국에 때는 돈 별로 못 받았었네. 200원이니까. 얼마 안 되지, 200달러. 네. 그러니까 뭐 인본교육 테러를 하게 될 때 그야말로 죽게 하는 삶이지. 그런데 인본교육 테러가 우리는 뭐 성공했다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실패한 거지. 왜냐하면 테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목적과 수단이 있는데, 테러라고 하는 것,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수단이고 거기에는 정치적인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실패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이동창 테러도 그렇지만 저기 윤봉기 테러도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학술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다 검증을 해보면 그 실패한 거지 뭐. 근데 우리는 그게 그 일본 장교들을 뭐 폭탄을 던져서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뭔가 그게 목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이 분명히 구분되는데 그게 아니고 수단과 목적이 일치되는 식으로 우리는 동일시하는 그런 이제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건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는 이게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테러리스트인가? 그러니까 야 한국 사회에서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면 뭐 엄청난 반발이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김구 자신은 테러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테러리스트라고 그러고, 예. 그 당시 그
상해 조개니까 프랑스 조개니까 프랑스 영사관에 이제 저기 관할권이기 때문에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 영사관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를 이제 감시를 하거든. 그들의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래 임정을 테러의 집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김구는 테러의 두목이라고 괴수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상한 게 아니라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당시에 그 아리랑 같은 그 책에 나오는 김산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그 이메일적 인터뷰를 해서 그 쓴 책을 보게 돼서 거기서도 저기 자기 자신들이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명예로운 배지로 생각을 한다고 그런 거. 김구도 그래요. 자기 자신의 대권일지에도 자기가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한다고 책이 다 나오고 또 여러 많은 뭐 저기 다른 자리에서도 그렇고. 그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김구가 테러리스트라고 하면 막 거품을 물고 막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 자신들이 다 그랬던 건데. 우리는 테러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테러라고 하는 건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약자의 입장에서 힘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테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테러를 요즘도 뭐 국제학교에서도 그러지만 테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나쁘다 좋다 개념이 없어요. 사실 판단의 개념이지. 야,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도 나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하고 테러를 당한 사람도 그건 테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좋고 나쁘고 도덕적인 가치 판단 개념이 아닌데 우리는 되게 나쁜 거다라고 하는 그 가치 판단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김구 자기 자신은 스스로가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내가 뭐 사람들이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보게 되면 이 한국 국민들 일반은 좀 그야말로 거품을 물고 막 반발을 하고 말이야 뭐 택범을 그러지 말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는 이야기하고 테러리스트라도 좀 대의를 가지고 테러를 한 거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지만 한국이랑 독립을 해서 일본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 못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 거기 테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도 테러리스트고 예.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테러리스트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테러리스트라고. 그래도 교과서 같은 굉장히 좋게 쓰러왔잖아요. 고정 테러리스트라는 그 단어 뭐 좋게 쓰고 안 쓰고 그건 이제 뭐 다른 문제고 예. 원래 그 개념이 그렇다고요. 또 사실도 그랬고 김구 자기 자신도 자기가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 부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뭐 46년도에 신문과 인터뷰할 때도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테러리스트라고 숙괴라고 그러는데 그래 나 테러의 숙괴야. 내가 그 당시 상황이라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고 나쁜 게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프랑스 그거 임시정부 그거 공개하는 것도 이번에 공개했던 것도 거기에 대한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그렇죠. 예. 그거 테러리스트 그 단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테러의 개념이 2001년도에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하고 네. 1930년대 그 이전 단계 테러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 9.11 테러 이전 단계를 전통적인 테러리즘이라고 하고 9.11 테러 이후의 테러리즘을 뉴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9.11 테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무자비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구가 했던 그런 테러들은 그렇지 않죠. 무차별이 아니죠. 되게 특정인에서 거기 이제 제한적인 그런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테러와 범죄라고 하는 것이 이 칼날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연구의 논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테러냐 범죄냐라고 하는 이 갈림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적인 목적성이 없이 그야말로 자기 개인적인 금전적인 이유라든가 어떤 복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건 테러가 아니고 그냥 일반 형사 범죄가 돼요. 김구의 테러는 많은 부분에서 그런 범죄가 많다는 거죠. 테러리즘이 없는 테러가 많다는 거죠. 그게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논점이죠. 그러니까 김구가 테러리스트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논할 가치가 없어. 이미 다 자기 자신들이 다 남들이 다 있고
사태가 공인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진짜 김구는 테러리스트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문점이 생기죠. 그래서 테러리즘이 있는 테러리스트인가, 테러리즘이 없는 테러리스트인가. 테러리즘이 없다는 이야기는 일반 형사범죄라는 거지.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목적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테러리즘 있는 테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 김구가 좋다 나쁘다, 행위가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자체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혜영 씨 같은 저희 우리 국가의 비석을 여기다 안치하는 거는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여기에 왜 와야 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여기 저 국민들이 양반은 상당히 그 국민들 사이에는 좋게 이야기되고 그러니까 있는데 국민들이 좋고 나쁘고에 하는 문제는 별개로서 여기 아니 이제 국민들 추앙을 받아 여기 들어올 수 아니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추앙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달리 예. 그게 예를 들어서 거기 이혜영이가 여기 생각해보죠. 이 공작동 국립묘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6.25 참전했던 사람들의 그 희생자를 모시려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아니라 원래 그 취지가 네, 그래요. 취지가 그리고 아무리 그렇고. 남도구 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아니 유교전쟁에 참전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소국을 위해서 저기 순국한 사람들을 모시겠다고 만들어 놓은 이 지역에다가 그 현충원에다가 그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와서 묻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나는 그래서 여기를 볼 때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와 있어야 되는지. 아니,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씨도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파메론이 나오게 되면 좌파들이 한 번만 더 파메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김대중부터 해서 김영삼이부터 해서 여기까지 전부 해가지고 전부 다 문제화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쟁점화 시킨다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여기 와 있냐고. 대한민국과 뭔 관계가 있냐고. 그렇죠. 여기는 저기 앞서 몇 명 지적을 했지만 그들은 독립운동가니 뭔지, 독립이 뭔지도 모르고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김구가 그야말로 돈 주면은 사람 죽이고 다니는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여기 수석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 놓고 와서 여기서 여기 순국 열사가 어떻고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 요 봐봐봐. 완전 장군들 묘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장군 너보다 묘- 더 화려해. 아니 예를 들어서 장군 그 문제도 그래. 일반 사병들 묘하고 손바닥만 하고 말이야. 장군들 묘하고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아니 까놓고 말해서 국가대 애국심이라 그런 것이 장군이라고 더 크고 사병이라고 더 작은가? 그런 거 아니잖아. 예. 평등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차별 개념이라고. 되게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저기 애국하겠냔 말이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걸 아마 처음 세울 때 그 관료들이 자기들 보는 관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세대 보면 조금 문제도 있긴 있어. 아까 말씀하신 예. 이제 장군은 크게 하고 사병은 좁게 그때는 하는데 너무 권위적이었죠. 옛날에 그리주의 시대, 박정희 때 뭐 이럴 때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제가 봤어요. 아니 일본도 나스쿠니에 가면은 인류 평등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이 다 똑같아요. 맞아, 그래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 미국도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맞는 뭐 장군이라 하게 되면 뭐 저도 그런 거 판을 좀 조금 더 밝히거나 그렇지 묘비가 크고 작고 그런 게 없다. 맞아.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무슨 거기에 크고 작은 게 있냔 말이지. 그렇죠. 높낮이가 따로 있는 죽어서까지 죽어서까지. 야 그것은 근대 국가의 이념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이 현충원을 만드는 것도 그래. 예를 들어서 뭐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넓다 한다면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이야 그야말로 손바닥만한 놈의 땅덩어리에서 벌써 이 현충원이 몇 개야. 그다음에 호구공까지 포함하게 되면 얼마나 예. 많아. 앞으로도 많죠. 계속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대전도 있고. 야,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주장했던 것처럼 광화문 이순신 장군이 있는 세종대왕이 있는 거기에다가 200m짜리 현충탑을 세우고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세우고 해서 거기에다가 이 폐를 모시는 방식으로 지하까지 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모시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묘비 만들고 묘지 만들고 이건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관광 그것도 괜찮고 사람들이 뭐 외국에서 사람들도 많이 예, 모이고 보고, 거기에. 예. 거기 그러고 또 마찬가지 토지 자체가 국토가 작기 때문에 그 효율적으로 운영해 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뭐 그런 분들을 더 이제 또 모셔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 하면 돼. 왜 거기 꼭 묘를 써야 되냐 말이지. 야, 그래서 그 요번이 저기 이 현충 시설 문제라든가도 이렇게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긴 한데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맨날 미국식이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 미국하고 우리는 전혀 조건이 틀린데. 있는 것을 참고해야죠. 이제 그런 점들도 여기 6시까지.